북한이 붕괴되면 일단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중국의 북부 전구의 병력이 밀고 내려올 겁니다. 밀고 내려서 깃발꽂기를 하겠죠. 그리고 휴전선 남쪽에서는 높은 확률로 국군과 미군이, 한미연합군이 북진을 하겠죠. 예,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시나리오고 미국 쪽에서 거의 기정사실화한 시나리오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가 힘들게 됐어요. 미국에서 나온 시나리오를 보면 대규모 탈북자 유입을 막기 위해서 중국은 남진할 것이다. 그리고 한미연합군은 북진할 것이다. 그 전면전이 벌어질 상황이 매우 높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대규모 탈북자 유입이라고 하는 건 정말 순화시킨 말이죠. 예? 아니 전면전을 벌일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운명을 건 전쟁을 탈북자 유입을 막기 위해서 한다? 말이 됩니까? 유럽 국가가 중동 난민을 받기 싫어서 전쟁을 하나요? 예, 이건 욕하고 싶은데 시원하게 못할 때 에이틴 이러고 강아지 이런 신발끈 이런 수정과유에 동동 뜬 잣 같은 이런 식의 표현을 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차마 미국도 확실하게 너네 한반도를 흡수하려는 야욕을 갖고 있잖아 라고 대놓고 말을 못 하잖아요. 왜? 심증, 정황 증거는 다 충분한데 마지막 그 1% 물증은 없잖아요. 아직 벌어진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미우리 신문도 최초로 중국 북부 전구 훈련 중에 한국어 학습이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보도할 때 북한 붕괴 시에 대규모 탈북자를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했지 북한의 한반도에 침공 야욕이 있구나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책임을 지려고. 하지만 우린 다 알고 있죠. 그게 무슨 뜻인지. 자,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국가에서 중동 난민을 받기 위해서 많이 받고 있잖아요. 경찰들이 아랍어를 공부하나요? 어떤 나라의 언어를 대규모 부대의 장병들이 군경이 의식적으로 학습을 할 때 그것은 정복, 점령을 염두에 둔 겁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랬죠. 차마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중국이 한미연합군과 북한 땅에서 전쟁 상황을 각오할 때 그건 단기적으로는 북한 영토,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전체를 중국화하려는 목적에 의해서 한미연합군과 전면전을 벌이지 무슨 탈북자를 관리한다고. 중국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14억 명입니다. 북한 인구의 4분의 1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탈북자가 된다 하더라도 몇백만 명 수준이에요. 중국이 그거를 흡수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미국과 전면전을 치른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북한이 붕괴되면 정해져 있는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중공군의 전면적인 북한 침공. 그러나 아까 그 일부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그러한 사태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중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북한은 러시아군을 자동 참전시키기 위해서 북러 상호 조약을 맺은 거죠. 우리나라가 힘이 부족하죠. 우리나라 힘은 부족하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전교에서 10등인데 반에서 5등이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동북아 육자 회담이라고 할 때 그 육자가 남북, 미, 중, 일 러잖아요. 예, 이 중에서 5등이에요. 근데 꼴찌는 북한인데 이 중에 꼴찌는 북한이에요. 근데 걔는 핵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꼴찌 같은 5등이죠. 6등 같은 5등이에요. 자, 먼저 그 시나리오 지도가 나온 이유는 우리 헌법은 한반도와 부속 영토를 우리 국토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 영토는 외국의 영토가 아니라 우리가 수복해야 할 잠시 잃어버린 영토라는 게 우리 헌법의 기준이에요. 북한 주민도 외국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방시켜 주어야 할 잠재적인 우리 국민이거든요.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1991년에 우리나라와 북한은 동시에 유엔에 가입을 했어요. 우리와 북한 빼고 다른 외국이 봤을 때 한국과 북한은 서로 존중해야 될 외국과 외국의 사이예요. 자, 통일은 우리한테는 민족적인 과업이죠. 그러나 강대국들에게는 국제적인 차원의 문제예요. 너네 민족, 한민족, 코리안 피플이 알아서 해. 알았어, 너네 일이잖아 라고 내버려둘 일이 아닌 국제적인 일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벨기에가 갑자기 붕괴했다고 쳐요. 그럴 리는 없지만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때 네덜란드가 벨기에 국토와 국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단독적으로? 한때 벨기에는 네덜란드 연합 왕국의 일부였어요. 그 근거를 들어서 벨기에 땅 우리가 더 먹을게 라고 네덜란드가 선언하면 영국, 프랑스, 독일이 그러세요 하고 놔두겠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당장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PD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로 그 시나리오 지도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그 시나리오 맵은 2009년에 우리나라 몰래, 다른 나라 몰래 중국이 미국의 북한 붕괴 시
이렇게 우리가 나눠 먹고 땅 따먹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하면서 보낸 시나리오 맵이에요. 그리고 미국도 그거에 발맞춰서 그러면 중국 분들, 아이고 중국님, 북한 땅 더 많이 관리하세요. 일본도 껴주죠. 하고 우리에겐 더 기분 나쁜 시나리오 지도를 미국 측이 그려서 중국 측에 다시 제안을 했어요. 더 잘해줄게요, 중국. 미스터 중국, 우리가 더 잘해줄게. 북한 더 맡길게. 이건 뭐냐면 2009년까지는 미국과 중국은 서로 친했어요. 미국이 중국을 우리 미국의 수제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러시아 제끼고 이란 이런 불량국가 제끼고 중국을 미국과 함께 앞으로 지구를 경영해 나갈 파트너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때가 2009년이에요. 지금은 아니죠. 현재 미국은 그런 시나리오를 중국에 허락할 생각이 없다는 게 우리 민족의 다행이라면 다행이에요. 지금 중국은 미국의 잠재적 적국이 됐어요. 그리고 미국은 중국을 꾸깃꾸깃 밟아서 더 이상의 성장 및 팽창 가능성을 완전히 거세하려고 작정을 했죠. 하지만 다행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미국은 미국 편이지 한국 민족의 편이 아니에요. 물론 미국은 우리와 혈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도. 그러나 대한민국 체제와 동맹을 맺고 있는 것이 한민족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사적 미래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건 미국에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보수 정치, 우리나라 우파 정치는 미국 형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필요하시면 간도 쓸게도 다 내드릴게요. 그러면 저분들이 얼마나 좋은 분들이고 얼마나 센 분들인데 우리한테 다 알아서 맞춰주시겠지. 오마카세입니까? 다 알아서 해주게?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치열하고 치밀하게 다뤄야 될 거래의 상대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게 바로 그 시나리오 맵상. 그런 사례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중국사는 바로 그러한 사례들로 차고 넘쳐서 무슨 예를 들기도 애매해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개념의 창시자인 진시황 얘기를 해볼까요? 중국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결과물이 아니에요. 프랑스나 독일처럼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았어요. 중국은 한 사람의 발명품이에요. 중국은 진시황이 발명했어요. 그리고 황제라는 개념도 진시황이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진시황의 발명품이 이 중국이라고 하는 물건은 진시황은 최초의 천하 통일을 하자마자 베트남을 침공했어요. 한나라 때는 내실을 다지고 흉노와 소위 말하는 영혼의 맞다이를 펼쳤죠. 그래서 흉노족의 대이동이 발생합니다. 흉노족이 쫓겨서 이제 서쪽으로 이동해요. 그러면서 이 흉노족의 등살에 게르만족도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결과적으로 게르만족이 유럽 각국을 정복하면서 정복 세력이 되면서 유럽의 중세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 진시황의 중원 통일은 진나라 다음에 한나라라고 하는 통일 제국을 만들었고 흉노족의 대이동을 만들었고 결국 서양의 역사까지 지구의 역사를 다 바꿔버려요. 그 통일 중국은 언제나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고 이건 소수 정치인들의 욕망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하는 물건의 속성이에요. 그건 중국의 속성입니다. 밤에 나방은 불빛을 향해서 무조건 날아가죠. 나무나 전봇대에 있는 애벌레는 위로 무조건 올라가죠. 태양과 가까운 쪽으로 번데기가 되기 위해서. 중국은 흩어진 상태, 분열된 상태의 중국은 천하통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애벌레와 같고요. 천하통일을 이룬 상태의 중국은 주변을 자기 영향력 안에 두기 위해서 이 한족이라고 하는 민족의 인구, 그 다음에 중화라고 하는 문명의 팽창을 위해서 계속해서 팽창을 원하는 분화방과 같아요. 이거는 속성입니다. 곤충처럼 우리가 접근을 해야 돼요. 중국을 곤충처럼 관찰하면 이것은 중국의 유전적 속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나라는 흉노를 정벌하기 전에 먼저 흉노와 끈끈한 관계였던 고조선, 우리의 첫 번째 왕국이죠. 우리나라의 고조선을 멸망시켰어요. 고조선을 멸망시키면서 역사책에 나와 있습니다. 중국이 얼마나 기뻤던지 흉노의 왼팔을 끊었다라고 하면서 환호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리고 한반도에 한사군이라고 하는 통치기구를 알박기 하듯이 박아 넣었죠. 수나라는 고구려와 싸웠고 당나라는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켰죠. 요 나라는 여진족을 이의제의했어요. 여진족끼리 서로 싸우게 하면서 분열시키면서 엄청 괴롭혔어요. 그런데 요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괴롭힘 당하던 여진족들이 금나라를 세웠을 때는 몽골을 똑같은 방식으로 다뤘어요. 그리고 명나라 때도 명나라는 한족 왕조지만 이때 21년간 또 베트남을 멸망시켜서 직접 통치했어요. 중국은 그 전에 한나라 때부터 시작해서 베트남을 1000년 넘게 복속시켜서 직접 지배를 했었습니다.
청나라를 세운 누르하치도 원래는 명나라의 관리를 받는 오랑캐 건주 여진 세력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다? 중국은 언제나 그래왔어요. 언제나 그러길 원해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그건 이상한 질문이에요. 중국은 항상 그러고 있어요. 통일 중국은. 분열 중국은 중원의 천하쟁패를 놓고 싸우기 바빠요. 그래서 언제나 한반도 왕조와 한반도 문명, 우리 선조들의 힘은 중국이 분열됐을 때 바짝 커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통일됐을 때 거대한 위기에 언제나 직면했었고요. 이게 한국과 중국의 관계예요. 중국의 일관된 전략은 중화의 확장이에요.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략이라기보단 중국의 속성이에요. 자,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사군을 설치했는데 고조선 멸망 후에 탄생한 고구려라고 하는 국가가 출현을 해서 한반도 내의 한사군을 하나하나 차례씩 축출했어요. 400년 만에 이뤄진 일입니다. 진정한 한국사는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 확립과 유지에 정말 치대한 영향을 끼친 왕조예요.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욕망은 중국이 통일 왕조일 때마다 언제나 반복됐죠. 위진 남북조 시대가 끝나고 위진 남북조 시대에 우리가 그 좋아하는 유비 조조 손권 그 삼국지 시대가 이제 들어갑니다. 남북조 시대가 끝나고 수나라라고 하는 통일 왕조가 등장하자마자 바로 고수 전쟁이라고 해서 바로 한반도를 노리게 되죠. 중국의 분열된 힘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생겨나는 그 막강한 힘에 대해서 우리 민족은 경험을 했어요. 우리 민족이 다 몸빵을 했어요. 왜냐하면 수나라의 2차 고구려 침공에서 123만 명이 침공했잖아요. 그리고 치중대, 그 물자 보급을 담당, 식량 보급을 담당하는 그 치중대까지 다 합하면 그 2배였다고 하거든요. 그 400만 명이에요. 그 400만 명을 후방에서 받쳐주는 총 인원은 무조건 공 하나를 더 붙여요. 4천만 명이죠. 지금의 인구와 그때 세계 인구를 환산을 하면 한반도에 우리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2억 명 정도가 침공해요. 그거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거는 외계인의 지구 침공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제2차 고수 전쟁은 세계 1차 대전 이전의 단일 전쟁으로서 가장 군사 동원 규모가 큰 전쟁이었어요. 인류 역사상. 그걸 우리가 물리쳤죠. 우리 선조들이 정말 개고생한 거예요. 이것이 중국의 욕망입니다. 당나라는 그러나 결국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게 되죠. 이게 당나라의 생각은 이겁니다. 신라를 통해서 이의제하는 거예요. 신라를 끌어들여서 신라를 굶주린 개처럼 부려서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럼 다음 순서는 신라죠. 하지만 신라도 당나라의 속셈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신라한테 당나라는 전세 사기를 당한 거죠. 야, 형님 고구려 백제 멸망되면 형님 이 땅에 들어와서 사시면 돼. 그렇지만 나당 전쟁으로 신라에 결국 축출되고 말죠. 나당 전쟁에서는 신라가 이겼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은 또 한반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고구려를 그렇게 힘들게 멸망시켰는데 고구려 멸망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발해 등장하죠. 발해 멸망하기 얼마 전에 고려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고구려 멸망 사건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공력을 쏟아부은 일이었는데 도로 남이 아주 타불이 돼버린 거예요. 고구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한 통일 왕조가 멸망했어요. 수나라. 그리고 당나라는 멸망할 뻔했어요. 그 중국의 역사 발전을 수백 년 뒤로 미루면서 고구려 멸망에 성공합니다. 그렇지만 발해가 나와 고려가 나와 결국 저 나라는 멸망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고려 시대에 중국인들은 고려를 고구려와 왕조의 성씨가 다른 한 국가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고구려계 유민들이 고려를 세운 것도 맞아요. 그러면 고구려는 멸망한 적이 없는 거예요. 중국인들의 머릿속에. 그럼 뭐하러 그렇게 싸워야 돼? 그렇게 된 거죠. 우리 한반도는 중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모방을 하면서 중국화는 거부한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베트남은 1000년 넘게 중국의 직접 지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한국과는 달라요. 우리는 중국을 철저히 모방하고 빨리 캐치업한다. 좋은 건 빨리 따라잡아야 돼요. 중국에 정복당하지 않기 위해서 중국에 정복당하지 않을 만큼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도 중국의 선진 문물은 모방을 해와야 돼요. 하지만 그 결과 우리는 중국에 맞서서 우리 정체성을 지키는 도구로 바로 그 중국 문물을 사용해 왔다는 거죠. 이게 한국 문명이 가지는 근본 없는 근본이고 이중성인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보였을까?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키가 크고 잘생겼기 때문이었어요.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국뽕하자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구한말, 조선말에 한중일을 방문했던 선교사들이나 이런 서양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되게 재밌는 거는 이 말을 하면 이제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인보다 잘생기고 체격이 컸던 건 당연하지. 왜냐하면 일본은 덴무천황이라고 하는 그 천황의 육식 금지령 때문에 1200년 동안이나 육고기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치아 상태도 나쁘고 일본인은 체격이 적을 수밖에 없었어.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야. 라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그 서양인들은 일관되게 증언합니다. 일본인보다도 크지만 중국인보다도 크고 잘생겼다. 그러면 이거는 일본이라는 국가의 특징에 있는 게 아니라 조선이 어떤 나라였기에 조선인은 특별히 체격과 얼굴, 생김새 상태가 좋았는지 서양인들이 보기에 좋아 보였는지를 우리는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육식 금지령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육식 금지령 있었죠. 그러나 일본 사람들 고기 먹을 거 다 먹었어요. 먹을 거 다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생선 열심히 먹었고요. 달걀 같은 걸로 단백질 보충 열심히 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아파. 그럼 아프다는 핑계로 아프니까 먹는 건 음식이 아니라 약이야 라는 핑계로 얼마든지 고기를 잡아 먹었어요. 당연히 먹고 싶은데 먹어야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토끼 고기 되게 많이 먹었고요. 토끼는 금지된 목록이 아니야. 토끼는 귀가 날개처럼 크게 생겼고 펄럭거리니까 토끼는 새야. 새는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토끼 열심히 잡아 먹었고요. 이런 식으로 수없이 많은 핑계를 만들어서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조선시대까지 고기를 먹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쌀을 누가 더 많은 양의 쌀을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냐로 체격이 판가름되는 거예요. 쌀은 탄수화물 위주잖아요. 쌀은 곡물입니다. 그 쌀에 있는 단백질로 우리가 우리의 체격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얼만큼 쌀을 집중적으로 잘 먹을 수 있는 국가였느냐. 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재분배 혁명을 통해서 건국된 나라예요. 민중들이 이렇게 못 살아서는 안 된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자기가 농사 지은 바로 그 땅을 갖고 그 땅에서 생산된 쌀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나라가 올바로 된 나라다. 이걸 뭐라 그래요? 민본주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민본주의 기치를 걸고 정도전을 위시로 한 신진 사대부들이 태조 이성계를 꼬드겨서 세운 나라가 조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 왕조가 세워지는 바로 그 타이밍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권문세가 귀족들, 기득권들이 갖고 있는 토지 문서를 다 빼가지고 저자거리에 쌓아서 몇 날 며칠을 불태우고 전국의 농토를 그 농사를 짓는 바로 그 농민들에게 나눠주면서 시작된 나라가 조선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말씀드릴게요. 1392년에 조선왕조가 세워져요. 그리고 임진왜란은 정확하게 200년 후에 1592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침공한 일본군 장수들이 처음에는 점령지 주민이랑 잘 지내려고 그랬어요. 아니 왜 학살을 해요? 학살해서 뭐해요? 잘 지내야죠. 잘 지내서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학살하면 나쁠 것만 있죠. 인구가 곧 국력이고 재산이에요. 점령지에서 바로 그 점령지에 살고 있던 인구가 계속 살아서 농사를 지어서 조세를 바쳐야지 그 힘을 원천으로 전쟁을 계속 지속해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를 완전히 점령해서 일본의 일부로 만들 거 아닙니까? 임진왜란 직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통치하에 일본 전체에 이제 조사를 했어요, 당시에. 그때 조사 결과 일본 전국의 평균 세율은 68%가 나왔어요. 50%였던 데도 있고 80~90%였던 데도 있어요. 척박한 곳은 50%였겠죠. 풍요로운 곳은 아무리 뜯어가도 웬만하면 남은 걸로 먹고 사니까 90%. 이런 식으로 이제 평균이 58%. 이런 식으로 평균이 68%였는데, 즉 70%죠. 일본군 장군들은 점령지 주민이랑 잘 지내려고 조세 특별 세일을 해줘요. 특별 할인 행사 40%만 내. 우리 정말 착하지. 이러면 조선 민중들이 엄청 좋아해서 일본군 편을 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조선의 기본 세율은 10%였습니다. 4배를 더 내라고? 우리나라 농민들 빡쳤어요.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40%가 조선인들에게는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였냐면 천민들, 노비들도 의병에 가담을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삐끗하면서 일본군은 임진왜란을 시작하게 됐었던 거죠. 결국은 이 사람들이 다 의병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일본군들을 괴롭히고 일본군의 진격을 막고 일본군의 보급로를 끊고 전쟁에서 일본군이 헤매게 만들면서 결국은 한산도 대첩에서 이순신 장군이 한산 대첩에서 기가 막힌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그때부터 일본군은 늪에 빠지게 되면서 임진왜란에서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숨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조세를 68% 평균 68%를 걷는 국가와 10%를 걷는 게 기본 세율인 국가에 사람들의 체격은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아무리 조선 말기가 되면 밀라는 시대가 되고 조선 사람들이 막 정말 밀란을 일으키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그런다고 할지언정 결국 조선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진 그런 이념 국가로 태어난 국가이기 때문에 그 국가가 500년 이상 지속이 되었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의 체격 조건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먹으면 커집니다. 그 얼굴도 잘생겨져요. 서양인들이 조선 여인들은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모르겠다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그런데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 한국인이 이렇게 좋다고 외모가 좋다고 이걸 또 서양인들이 인정해줬다고 기분 좋을 수도 있는데 기분 나쁜 부분이 있습니다. 동양인이 이렇게 크고 잘생길 리 없다라고 서양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양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코카서스 인종, 즉 백인종과 황인종의 혼혈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순수 황인종 혈통만으로는 조선인처럼 키가 크고 체격이 좋고 잘생길 수가 없다. 라고 재수없는 얘기를 또 합니다. 자, 이거 뭐 우리가 기분을 나빠해야 될지 기분이 좋아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예. 그게 뭐 당시는 19세기였으니까요. 19세기 서양 백인들의 사고방식은 뭐 다 알잖아요. 예, 그 모양이었다는 거. 한반도가 놓여진 위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역사적 사건들, 그런 모든 조건들을 대입을 해봤을 때, 한국이 중국화되지 않고 정체성을 유지한 것은 매우 특이하다라는 건 사실이죠. 우리가 어떻게 민족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건 결과론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질, 이런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건 약간 선후관계가 뒤집어진 거죠. 결과적으로 중국에 흡수되지 않았는데 이 결과적으로 성공하면서 우리의 기질과 특성이 형성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죠. 이 진화론적으로 설명하는 게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이게 이제 제가 쓴 그 한국인의 탄생의 중심 내용인데 간단히 말하면 열심히 싸워서예요. 중요한 건 왜 이렇게 열심히 싸웠는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저는 순결한 잡종이라고 생각해요. 예인과 맥인을 합친 말입니다. 예맥인이 이제 한반도에 진출을 할 때 사실은 한인이라고 하는 원래 선주민 집단이 있었습니다. 섞이죠. 이 섞이면서 잡종이 이루어져요. 우리는 하이브리드입니다. 이 하이브리드가 되는 과정은 굉장히 특이해요. 왜냐하면 보통 유라시아 대륙은 철저한 정복과 학살, 철저한 노예화로 결국은 이 섞이는 과정이 끝나요. 이주민, 좀 더 우월한 무기 체계를 갖고 있는 이주민 그룹이 선주민 그룹을 완전히 박살내고 전멸하다시피 하면서 사실은 그 초기 역사가 형성이 됩니다. 인도도 그렇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결과적으로는 그 과정에 엄청난 폭력이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평화롭게 융합을 해요. 재밌는 거는 우리는 잡종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 융합을 했을 때는 그 융합한 이후부터는 외적의 침략을 정말 배타적으로 밀어내온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결한 잡종이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이게 굉장히 특이하죠. 이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우리 민족이 혼혈로서 한번 섞일 때는 이게 뭐 어디까지가 인종적 혼혈이고 어디까지가 문화적 혼혈인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문화적 혼혈인 건 확실합니다. 예맥과 한인의 결합물이 우리예요. 그런데 한번 결합을 이루고 나서부터는 외부인과 섞이는 것을 극단적으로 거부해왔다. 배타적으로 밀어내왔고 외적과 처절하게 싸우면서 정체성을 유지해왔다라고 하는 매우 특이한 그룹이 바로 이 한민족이라고 하는 그룹이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싸움이죠. 싸움에서 성공했기 때문인데 그 싸움법이라고 하는 것은 적게 죽고 많이 죽이는 싸움법을 개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한 민족의 기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민족이 어떻게 먹고 살아왔는지를 봐야 되지만 두 번째는 그 민족이 어떻게 싸워서 생존해 왔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생존법과 싸움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민족을 설명할 수 있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리는 적게 죽고 많이 죽이는 싸움법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본적인 상대가 우리보다 인구, 생산력, 회복력이 너무나 압도적이죠. 100배, 200배예요. 바로 그러한 중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산성 방어 체계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고요. 우리는 산성의 국가입니다. 이 방어 체계가 국토 방위 체계가 산성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성 문화가 산성 중심 문화인 것도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 다음에 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을 공략한다는 것은 공격자 입장에서 그 자체로도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산성은요, 산성이 있는 곳까지 등산을 해야 돼요. 예, 그런 추가적인 문제를 우리는 발생시키고요. 활과 같은 원거리 발사 무기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은 바로 눈앞에서 백병전, 교전을 하지 않고도 최대한 많이 적을 죽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그 최후의 백병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무기 체계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전쟁 관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죽일 수 있을 때 많이 죽인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외국 같은 경우는 물러나면 전쟁이 끝나요. 싸움이란 건 적이 물러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전쟁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역사적인 승리들은, 자, 예를 들어 보면 살수대첩. 그때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에서 수나라의 30만 별동대를 물리칠 때 그 별동대는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원정이 실패해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굳이 매복을 해서 다 싹 죽여버린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물러난 적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머릿수도 적고 생산력도 적고 회복력도 적은데 적이 계속해서, 회복력이 압도적인 적이 계속해서 쳐들었다가 다시 물러가고 쳐들었다가 다시 물러가면 이쪽의 체력이 떨어지는 속도가 적보다 훨씬 빨라요. 그래서 물러나는 적을 내버려 둔다는 것은 장기적인 자살입니다. 만약에 이때 수나라의 30만 대군을 섬멸하는 그런 규모의 전투라면 고구려도 가용할 수 있는 병력을 모두 다 가용했을 거예요. 만약에 졌다면 나라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을 각오하고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될 없는 싸움을 만들어서 죽일 수 있을 때 최대한 죽이는 거죠. 이거는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는 들어올 땐 마음대로였겠지만 나갈 땐 아니란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적인 전투는 항상 이런 전투인 경우가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임진왜란 때 노량해전. 그때 일본군은 전쟁이 졌어요. 졌다는 걸 일본군도 알고 조선군도 알고 명나라도 알아요. 져서 남은 병력을 일본으로 물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물러나는 길목, 철수하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임진왜란 그 전쟁에서 가장 최대 규모의 전투를, 없는 전투를 이순신은 만들어서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진린 장군이 명나라 수군 제독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노량해전 하지 말자고 엄청 이순신 방해했지만 진린의 입장에선 방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미 전쟁은 끝났으니까. 전쟁이 끝난 마당에 진린의 임무는 뭐예요? 최대한 많은 명나라 병사들을 살려서 고향에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없는 싸움을 하자니 그것도 이 전쟁의 최대 규모 전투예요. 왜냐하면 물러나는 일본군 전체와 싸운 거기 때문에 당연히 최대 규모 전투란 말이에요. 이게 한국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귀주대첩도 물러가고 있는 거란군을 물러가게 놔두면 거란의 3차 고려 침공은 고려의 승리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물러나는 거란군을 굳이 막아 세워서 국가의 운명을 건 전투를 굳이 없는 전투를 한 거예요. 고려는 계산했던 거죠. 거란군이 물러갔다가 또 들어오고 물러갔다가 또 쳐들어오고 이게 몇 번 더 반복되면 고려는 반드시 반드시 장기적으로 멸망할 것이냐, 지금 멸망할 수 있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도박을 할 것이냐, 이게 귀주대첩이거든요. 그래서 한반도를 침공한 적군들은 항상 결정적인 전투로 피해를 입고 우리가 승리할 때 어떤 패턴이냐면 물러나는 적을 완전히 물러나기 전에 싹 다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굉장히 특이한 전쟁관념을 한국인만 갖고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잘 인식을 하지 못해요. 외국에 없는 관념입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게 뭐냐면 바로 우리나라의 전쟁법은 중국을 상대로 세팅되었다. 그리고 말이 중국이지 일본도, 그 북쪽의 기마 제국들도, 유목 제국들도 다 중국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책에서 말하는 중국이란 것은 꼭 그 중국도 중국이지만 우리보다 군사력, 전투력, 생산력, 회복력, 그 힘 자체가 압도적인 것을 중국이라고 하거든요.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은 우리 인구의 2배였어요. 그러니까 침공할 만하니까 했던 거예요. 쌀 생산량도 2배 정도 됐고요. 무슨 말이냐면 일본은 애초에 우리나라보다 평야가 넓고 더 넓은 평야를 갖고 있는데 그 평야의 질도 좋아요. 그래서 태고 쪽부터 일본은 국력의 차원에서 한반도를 추월할 운명을 갖고 시작했어요. 왜? 농경 문명이니까. 그러면 위에 기마 민족들, 유목제국들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고려 사람들보다 인구수는 적었죠. 그러나 사람 한 명에 말 20마리, 소 30마리 이렇게 딸려 있어요. 공장이란 게 존재하지 않는 전 근대에 가축의 힘이라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막대한 생산력이자 군사력이에요. 우린 그걸 생각해야 돼요. 기병 하나의 전투력은 한 명의 보병의 15배, 20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옛날에 한 마을에 말 한두 마리 있기도 힘들어요. 그거는 관청에서 사또가 타고 다니는 거예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유목제국들은 한 사람의 인구에 말이 10마리, 20마리 딸려있다니까요. 그 말들이 초원에서 풀 뜯고 자라요. 죽어도 다시 새끼들이 태어나서 자라요. 이런 환경을 가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압도적인 전투력을 갖고 시작한다. 그 전투력의 어떤 그 회복력과 생산력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중국들에 둘러싸인 채 우리의 생존을 지켰고 정체성을 지켜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구도는 한반도가 참 저주받는다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전교에서 10등인데 반에서 5등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력을 생각해보세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우리는 남북으로 분열된 상태죠. 항상 이렇게 멸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상태에서 우리는 생존에 성공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러한 국가 멸망의 상황, 민족의 어떤 소멸의 상황, 이 위협 속에서 살아남아 왔기 때문에 우리는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되는, 결집하는 성향을 키울 수밖에 없었고, 재난은 전쟁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재난 상황에서 우리는 결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IMF 때 전 국민의 4분의 1이 금을 국가의 금모으기 운동으로 기부를 했는데, 한 국가의 4분의 1의 국민이 아무런 조건 없이 국가에 금을 기부한다? 이런 일은 훌륭하다, 위대하다, 아름답다를 떠나서 기괴한 일이죠. 매우 기이한 일이에요. 이건 이상한 일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시기 질투가 많은데 재난 상황에서 갑자기 지금은 결집할 때야 라고 하는 스위치가 켜지면 갑자기 결집해서 헌신적인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재난 상황이 끝나면 평소에 시기 질투하는 민족으로 되돌아와서 한국인을 가장 미워하죠. 한국인을 가장 미워하는 것도 한국인이고 한국인을 가장 사랑하는 것도 한국인이다. 이러한 이중적인 기질은 모순이나 다른 어느 한쪽이 맞아야 되나? 이런 충돌되는 그런 요소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존법과 전쟁법의 결합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점에서 동전의 양면이라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싸우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싸우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지켜왔다라고 하는 것은 남이 지켜준 게 아니에요. 남이 그걸 누가 지켜줘요? 우리가 싸워서 얻은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냥 공짜는 없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흐름은 고구려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 수나라의 고구려 침략, 그 다음에 당나라의 고구려 침략, 이 고수전쟁, 고당전쟁에서 고구려는 정말 잘 싸웠죠. 결국 멸망했습니다. 이 중국의 물량과 머릿수, 이 중국의 덩치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잔인한 거냐면 7번의 대전쟁을 치러서 고구려가 중국을 상대로 6번을 이겼어요. 마지막에 한 번 지고 바로 멸망했습니다. 이게 체급 차이예요. 고구려 사람들은 싸움 잘하는 걸로 악명이 높았죠. 명성이 높았어요. 그럼 뭐예요? 회복력이 다른 거예요. 인구수가 다르고 생산력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고구려 멸망하고 바로 발해 생겼죠. 발해 멸망하기 얼마 전에 고려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도 저 나라를 멸망시켜봐야 남는 게 없어. 여기서 암묵적 합의가 생깁니다. 암묵적 합의. 그건 뭐냐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 왕조를 멸망시키려고 마음을 먹으면 멸망시킬 수는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하지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과 끝까지 가봤더니 끝까지 가면 이쪽이 멸망하는구나. 예. 그래서 이 암묵적 합의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야, 형님 대접만 해줘. 안 건드릴게. 조공 좀 하고 우리 책봉 좀 받고 좀 그러면 조공국 중에서 제후국 중에서는 너네를 최고로 쳐줄게. 그리고 내정 간섭 안 할 테니까 독립국인 거 다 알잖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내가 큰형님 대접만 좀 해주라니까. 이게 중국의 시그널이고, 우리의 시그널은 내가 형님 대접은 해주겠지만 수틀리에게 굴면 알지. 내가 죽더라도 갈 때 가더라도 내가 형님 눈알 하나는 뽑고 다리 몽둥이 하나는 분질러 놓고 내가 뒤질 것이오 라고 말하는 것이 중국과 한반도 왕조 사이에 고구려 멸망 이후에 생겼던 하나의 암묵적 합의예요. 그러한 합의를 우리는 유목제국과도 그 합의를 다시 만들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합의는 한족 왕조와 했던 합의이기 때문에, 그 합의는 결국 그 합의도 싸워서 얻는 거예요. 고려 거란 전쟁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서 이겼잖아요. 이기고 나서 두 번째 흐름, 뭐가 있었냐면 동북 구성정벌이라고 해서 여진정벌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고려의 숙종 때부터 예종 때까지 여진 정벌이 있었는데, 이때 금나라와 고려가 정말 목숨을 걸고 끝까지 양국이 동시에 멸망할 때까지 싸웠어요. 그래서 지긋지긋해져서 우리 서로 절대 국경선을 서로 넘지 말자라고 합의한 채로 금나라는 북중국을 차지하고 이제 제국의 역사를 쌓아나가다가 이제 그 몽골 제국의 멸망을 하게 되는데, 자, 몽골 제국의 금나라가 멸망하고 우리 대몽 항쟁을 30년 동안 합니다. 재밌는 거는 우리는 30년 동안 대몽 항쟁을 하지만 송나라는 40년 동안 해요. 그럼 송나라가 더 대단한가? 송나라의 땅과 인구수, 그 송나라는 중국 안에, 송나라 안에 여러 기후대가 나눠져 있을 정도로 거대한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송나라를 40년 만에 정복을 하는데 고려의 항복을 받는데 30년이 걸린 거예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전쟁 기록을 보면 몽골군이 남송을 이제 정벌을 할 때는 한 20번 싸우면 19번 이기고 한 번 정도 져요. 그런데 고려를 상대로는 이겼다 졌다 승패가 반복됩니다. 고려와 송나라의 인구수와 크기를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곡물 생산 능력을 생각해보세요. 고려 사람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싸운 거예요. 그래서 고려는 멸망당하지 않고 국가 정체성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신 부마국이 되는 조건으로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결국 항복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항복을 하더라도요, 잘 싸우는 기간이 오래될수록 항복 협상의 조건은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나라는 세계를 주름잡는 세계 제국이었지 않습니까? 이 세계 제국에서 가장 존귀한 가문은 당연히 황금시족이라고 하는 보르지긴 가문이죠. 칭기스칸 가문. 그런데 두 번째 가문은 어디예요? 부마 관계를 맺고 있는 사위 집안, 고려 황실이 전 세계 넘버 2였단 말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원명 교체기에 원나라가 이제 그 북원이 돼가지고 초원으로 쫓겨가고 이 중국을 명나라가, 다시 한족 왕조가 중국을 차지해서 명나라가 등장했을 때 한반도 왕조의 조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천명이 하늘의 뜻이 나에게 왔다라고 하는 강력한 상징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2등 최강이었어요. 2등 최강은 뭐냐면, 자,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게 중국의 천자예요. 황제죠. 황제 다음으로 높은 게 황태자죠. 그럼 황태자 다음으로 높은 게 뭐예요? 황제의 형제 혹은 황태자의 형제들, 황제의 자식들, 이걸 친왕이라고 합니다. 예, 조선의 국왕의 지위는 친왕급이다. 2단계 내려왔다 그래서 2등 최강이라고 하거든요. 제일 높은 거였어요. 일본은 3등 최강이었어요. 일본의 쇼군은 4등 최강이었던 시절도 있어요. 베트남 4등 최강이었어요. 2등 최강 진짜 높은 거예요. 1번 지위를 주겠다. 특별대우를 서로 해주는 거예요. 조선이나 명나라나. 왜? 명나라에게 있어서 조선은 고려의 어차피 다른 이름이에요. 조선의 조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천명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 다시 명청 교체기가 되면 남한산성에서 인조가 굴욕적인 항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 구고도의 예를 취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너무 굴욕적인 기억이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냥 물러갔잖아요. 청나라가 마음이 좋아서, 세상에 마음이 좋은 게 어딨습니까? 청나라가 그냥 봐준 것 같지만 세상에 전쟁을 해서 아군들이 막대한 아군의 희생을 치렀는데 마음이 좋아서 봐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때 3개 구고도 의식이 끝나고 나서, 자, 이제 끝나고 우리 다 한편 됐으니까 술 파티하자 하고 회식을 해요. 회식을 할 때 그 홍타이지는 인조를 자기 동생들 사이에 앉힙니다. 자, 홍타이지의 동생들은 뭐예요? 친왕이죠. 그 사이에 같은 학렬에 앉았어요. 친왕급이란 얘기죠. 2등 최강이에요. 이건 뭐냐면 명나라가 조선을 2등 최강한 것을 우리 청나라가 물려받겠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죠? 이제는 천명이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다지 커다란, 막 그렇게 결정적으로 전면전에서 패배한 것 치고는 그냥 우리 독립성이 유지된 거예요. 그게 청나라가 좋아서? 마음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이제는 천명이 우리에게 왔다. 조선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천명이 우리에게 온 거다라고 하는 상징성이 조선을 멸망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정치적 이익이 컸기 때문이죠. 그러한 정치적 이익, 바로 그러한 정치적 상황들이 뭘로 만들어졌나요? 다 고대부터 선조들이 싸워서 얻은 거예요. 정체성을 남이 유지시켜준다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투쟁의 결과인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래서 우리 선조한테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고구려 전사들의 그 처절한 투쟁의 대가를 우리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난리죠. 계엄 때문에. 그리고 뭐 전 세계적인 경제난에 전쟁에 중국이 또 어떤 일을 할지 모르고. 아무튼 김정은 이 녀석 건강관리 못해서 갑자기 급사를 해버리면 갑자기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채로 한반도에 어떤 그 변화의 폭풍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김정은의 건강도 걱정이고요. 김정은 좋아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는 데는 기준이 필요하고 합의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인의 탄생 유신 사무라이 박정희를 쓴 작가 홍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